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죠?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OT를 좀 해볼 건데요. 뭐 길게는 안 할 거고요. 근데 최근 우리 문제 유형 특징을 좀 볼게요.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 1차 문제가 요거거든요. 작년 1차 문제. 차분하게 볼게요. 1번 교환 나왔어요. 유형자산 교환. 이걸 틀리면 어떡해? 당연히 맞출 수 있고요. 넘겨보시면 이번에 오늘 이거 할 건데 재고자산 조정 문제 나왔거든요.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틀려? 3번 이걸 어떻게 틀려? 4번 매각경정 비유동자산 이걸 어떻게 틀려요? 말 문제인데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5번 이걸 어떻게 틀려? 제가 근데 이거 작년에 답안이 늦게 올라갔고 다 빨리 달라고 했잖아요. 저 이거 틀렸어요. 제가 이거 그죠? 제가 빨리 풀려다가 욕 저 엄청 먹었거든요. 뭐 이걸 어떻게 틀려요? 6번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쭉 보면 어려운 게 없고 어디쯤 어렵냐면 주식기준 보상거래 말문제 나왔는데 좀 어려웠거든요. 이거 제가 작년에 말문제 특강할 때 이거 뭐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나왔거든요. 아무튼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10번 넘겨보면 구조조정 충당부채 이거 어렵지 않아요? 11번 어렵지 않아요? 12번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아요. 우선주기 때문에 상환 우선주기 때문에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냥 보자는 거죠. 그냥 한번 차분하게. 자 보시면 전환사채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쭉쭉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16번쯤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FVPL 금융자산인데 주식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3개를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면 총포괄 손익 이용해서 빨리 풀면 빨리 풀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거래가 많기 때문에 요건 좀 어려웠어요. 이거 틀린다고 진짜 거의 신유형이었거든요. 17번 요거 어려웠어요. 이거 희석주당이익 물어보는데 이게 조건부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2개 가슴에 손 얹고 해보자고요. 18번 연결인데 이 고급회계 세무사도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 저한테 맞고 위주로만 하면 6시간이면 돼. 심지어 작년에 이거 했었어요. 고급회계. 그럼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치고 넘겨보시면 19번에 어렵지 않아요. 리스 이거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판매형 리스. 근데 제가 작년에 판매형 리스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제 자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2개 20번 이거 계약 변경 나왔었거든요. 근데 계약 축소가 나왔어요. 기억나시는 뭐 올해 처음 오신 분들 많겠지만 작년에 엄청 유명한 강사 말고 교수님 책에 사례로 계약 축소가 추가됐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이거 추가 문제로 이거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보라고 했었거든요. 이거 나왔었어요. 2문제 계속 21번 됐고 22번 사업결합 고급회계도 안 하는데 말문제 3문제 이거 제가 안 가르쳤습니다. 3문제 24번 개념체계 이거 맞출 수 있고요. 24번 24번 현금흐름표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솔직히 작년에 제대로 객관식 수업을 들었으면 3개만 처음 보거나 3개만 어려운 문제예요. 나머지는 사실 시간 재고 풀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지금 세무사잖아요. 지역적이거나 신유형 문제가 출제된다. 몇 개나 출제될 것 같아요? 지금 셌잖아. 24문제 중에서 3개 내외예요. 3개 내외. 너무 어렵거나 너무 지엽적인 거다 이런 문제를 또 너무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나 작년에 1차를 한번 봤던 분이라면 3개밖에 안 돼. 그거 다 맞춰봤자 몇 점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전형적인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늘 나왔고 봤던 문제를 빨리 정확히 푸는 게 객관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 처음 보는 문제를 뭐 어떻게 남들 모르는 문제를 해보겠다 그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작년 1차 시험은 쉬웠어요. 올해 1차 시험은. 올해 재무회계 1교시 이거 풀고 나서 재무회계 때문에 떨어졌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저도 마음이 편했어요. 24년 볼까요? 작년 문제죠. 아직은 작년이니까 작년 문제 24번. 자 1번 봐봐. 회계병병인도 오류수정 말문제야. 어렵지 않지만 단원 자체에 무게감이 있죠. 일단 1번 힘들어. 2번 개념체계 자본유지 나왔어요. 잘 안 보죠? 이게 뭔지도 기억도 안 나잖아요. 이게 뭐지? 자 넘겨볼게. 뭐지? 아니 마음을 엄마 마음 잡아듣고 3번 봤어요. 3번 뭐예요? 현금흐름표 원래 안 하잖아. 3번까지도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러지? 자 마음을 잡아듣고 다음 문제 봤어요. 다음 문제 보시면 전권 변경 문제가 나왔어. 금융부채 조건 변경 할 수 있잖아. 근데 사채가 연속상환 사채야. 연속상환 사채 조건 변경 손익을 물어본 게 맞을 것 같은데 보니까 5개를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벌써 멘탈이 나갔지. 겨우 다 잡았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좋게 내게 틀려도 괜찮아 20개 맞추면 돼. 넘겼어요. 5번 전환사채야.
아이고, 그네. 얘들 어때요? 얘네도 5개를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게 멘탈 약하고 이런 분들이 이미 터졌어요, 멘탈이. 그쵸? 5번까지 일단 사실 딱 들이댈 문제가 공부를 명확히 안 했으면 없다고요. 그럼 이 멘탈 나갔지? 넘겨보시면 6번 볼까요? 6번? 주식 선택권인데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수업 안 듣는 분들 보면 이거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주식 기준 보상거래도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또 내재 가치래. 그래서 6번까지 그냥 주르륵 틀리는 거예요. 문제도 엄청 길잖아요. 이제 진짜 마음을 다잡아야 돼. 마음을 다잡고 7번 말 문제 해봐야지 했더니 뭐? 지배력? 합병이잖아! 그러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 1번부터 7번까지 그냥 제끼고 시작한다고요. 그럼 이미 꽈락이죠 뭐. 그렇죠? 그리고 8번쯤 돼야 봤던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8번부터 또 한 중간까지는 그래도 또 봤던 문제 할 만한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뒤에 가면 또 말 문제 또 어려운 것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25년처럼 1차 문제가 나오면 처음 보는 문제가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거 정확히 맞추면 재무회계 갖고 떨어지고 그러지 전혀 않아요. 근데 만약에 24년처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4년처럼 나오면 확실히 풀 수 있는 거 빨리 풀고 우리가 50점 이상, 60점 이상 맞을 수, 꽈락을 면할 수 있도록 최악의 경우 꽈락을 면할 수 있도록 아까 지금 넘겼던 것 중에서 몇 개는 맞춰줘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멘탈이 털려요. 그래서 여러분 회계사는 오히려 안 그래. 이게 지금 세무사반이니까 회계사는 오히려 안 그런데 세무사는 가끔가다 문제 내면 이렇게 전계정을 다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요. 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하셔야 될 게 일단 막구로 풀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특히 세무사는 문제 하나의 계정 다 물어보고 재무제표 구조 전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문제 큰 사이즈 문제를 오히려 좀 풀어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뭐 그래요. 우리 세무사 2차 문제랑 1차 문제랑 사이즈 어떨 것 같아요? 회계사는 1차 문제 이래. 재무회계 놓고 보면 2차 문제 이래. 세무사 1차 문제 요래. 2차 문제도 요래요. 그냥 요런 거를 한 5개 붙이면 문제 하나가 돼. 그래서 사실상 세무사는 2차 문제랑 1차 문제 사이즈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물론 제가 또 왁구 각 잡고 하면 왁구 좋은 왁구 많잖아요. 왁구로도 할 거지만 일단 각 단원별로 재무제표 효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걸 숙지해야지. 제가 오늘도 뭐 왁구 같은 거 재밌는 거 알려드리고 신기한 거 알려드리면 그것만 너무 집중하면 올해처럼 나오면 괜찮은데 작년처럼 나오면 그냥 무조건 꽈락 나는 거예요. 좀 꼼꼼히 전체적으로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객관식만 공부하면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세무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세법도 마찬가지지만 재무회계 객관식만 공부하면 문제가 뭡니까? 특정 단원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객관식 이렇게 쪼개서 낸다고요. 이렇게 쪼개서 내니까 이게 어디 있는 건지도 모르고 전체 파악이 안 돼. 그래서 1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물어보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객관식 문제는 중간에서 내다 보니까 전체 구조를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객관식 하면서도 전형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전체 구조를 좀 알려주는 문제들은 좀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좀 이따 얘기했지만 기초 유형 확인이라고 있는데 그게 쉬워서 기초를 빼야 돼. 기초 유형 확인이 아니라 그냥 유형 확인이야. 그래서 2차 문제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거를 객관식으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 먼저 풀어보고 시작을 할 거예요. 전체 구조를 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갈 거고 당연히 세무사 문제는 회계사 문제랑 세무사 문제랑 딱 놓고 보면 당연히 회계사가 재무회계 어렵죠. 일단 당연히 어렵죠. 근데 사실 그냥 시간 재고 그냥 문제만 볼 때는 회계사 문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회계사 문제 같은 경우 요즘 10분이나 늘었기 때문에 각 잡고 하면 3분 걸려도 괜찮은 문제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1분이잖아. 시간을 아껴도 1분 30초이기 때문에 시간 압박이 진짜 심해요. 그럼 시간을 빨리 풀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제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알아야 빨리 풀지.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계산기로 겁나 빨리 문제도 안 보고 계산기 보면서 막 숫자 막 하면서 풀었어요. 그래서 내가 400원이 나왔어. 30초 만에 구했다는 거죠. 근데 보기가 500원부터 시작해. 그러면 그거 다시 풀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많이 쓰고 뭐 이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몰라서 답을 못 구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알면 어떻게 풀더라도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압박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12월 초잖아요? 뭐 1월 말까지는 이거 우리 객관식반 끝날 때까지는 정확히 푸는 데 집중을 해야지. 뭐 제가 왁구도 많이 알려주고 하지만 왁구로 그냥 빨리 푸는 연습만 하잖아. 그러면 진짜 나중에 꽈락 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이할 때는 화면에도 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짧은 경우도 있겠지만 집에 와서 연습할 때
꼭 계정명도 쓰고 식도 쓰고 같이 해야지. 그냥 계산기로 뚱딱뚱딱거리고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가거나 모의고사 가면 보기에 있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숫자를 계속 밀어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푸는 거 너무 집착 안 해도 돼. 제가 이제 객관식 수업하면 뭐 한 10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는 풀어보라고 시간 줄 거거든요. 한 1분 정도? 그럼 당연히 다 못 풀지. 그럼 또 막 쓴다고요. 선생님 전 시간 내에 못 푸는데 저는 쓰레기인가요? 막.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1월 중순까지, 1월 말까지는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중간중간에 이제 퀴즈도 보고 그럴 건데, 퀴즈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0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3개밖에 못 맞았어. 난 쓰레기 이러지 말고 3개가 해답이랑 똑같아, 내 풀이랑. 그러면 잘한 거야. 이거를 남은 기간 동안 늘려나가면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우리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고급회계 이제 안 해도 된다. 고급회계는 여전히 제껴도 된다 이런 분들 있는데 어차피 이 차에 한 문제가 이제 나와요 무조건. 이 차가 세무사 같은 경우에 문제 하나인데 여기 물음이 3개, 4개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요거 문제 하나에 중급회계 1, 문제 하나에 중급회계 2, 그리고 물음 하나에 고급회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고급회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1차 시험도 최근에 말문제까지 포함해서 2문제씩 고급회계 나오기 때문에 할 줄 아셔야 돼요. 저 고급회계 안 했는데요? 괜찮아요. 특강 때 할 거예요. 세무사용으로 고급회계는 진짜 6시간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네모네모 악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는 중급회계 1이랑 중급회계 2가 있는데 중급회계 1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중급회계 2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중급회계 2가 문제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계산이 간단해. 오히려 그 어렵게 나오거나 응용되거나 처음 보는 유형들은 중급회계 1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은 중급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본까지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3번으로 민다 그러는데 그럼 100% 꽈락이나. 여기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끝날 때까지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 중급회계 2 열심히 해야 된다. 제끼는 단원 있으면 대화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중급회계 요즘 꽉 차 있잖아. 꽉 차 있지만 이러면 또 덥기도 하고 사람도 많고 기침하기도 하고 막 앞에 다리 걸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런 분들도 있고 중급회계 1까지만 듣고 중급회계 2는 제끼자 이런 분도 있는데 중급회계 2를 제끼면 운 좋게 1차를 붙어도 2차가 무조건 떨어지기 때문에 중급회계 2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끼는 단원이 있으면 안 돼. 나와 있고요. 객관식 수업의 목적이 뭡니까? 빨리 푸는 왁구 배우기 위해서? 그건 제가 나중에 특강으로 한 3시간만 하면 모든 왁구를 다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일단 정확히 할 거예요. 분명히 모르는 게 있다고 아는 것 같지. 오늘 재고예산 할 거지만 분명히 모르는 게 있다고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고 시험장을 몇 년째 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내용 정리할 때 또 아는 얘기야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 잘 들으셔야 돼. 그쵸? 아는 소리라고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해보고 각 챕터, 각 유형별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해서 문제 챕터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 풀이법을 완전히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만 푸는 거야. 다른 방법 없어. 기본문 강의 듣다 보면 이런 분들이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어떤가요? 제가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객관식 때는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하세요? 뭐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각 방법별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시험장 보면 자 봐봐 시험장 가잖아. 이제 자 해보세요 빙 하면 갑자기 회계 시간에는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진짜로 이 소리가 나요.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 아니 지금 1번도 안 읽었을 것 같은데 바로 치는 애들이 절반 이상 된다고요.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급하고 그러니까 그냥 보자마자 바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하수야. 일단 문제지를 받으면 1번 정도는 문제 전체를 한번 쭉 봐야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문제가 원가에 이런 경우 많지 않아? 봤더니 CVP 3줄이야. CVP 3줄 이건 빨리 풀어야겠다. 봤는데 해보니까 중간에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였어.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만 틀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시간 썼기 때문에 뒤에 다 틀린다고. 재무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넘겨봤을 때 문제를 24번까지 넘겨보면 뭐랑 뭐는 내가 못 풀겠는데 처음부터 아예 1번 찍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중간에 풀다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객관식 하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그것도 가릴 수 있게 좀 본인이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우리 객관식반 끝나고 나면 이거 몇 번 풀어봐야 돼요. 객관식 책 치고는 꽤 두꺼워요. 재무회계인데 이거 몇 번 풀어봐야 돼요. 이거 몇 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3번, 최소 3번이요? 최소 3번? 근데 실제 수험생 중에 절반 정도는 이거 종강하고 나서 이거 한 번도 다시 못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 그럼 이거 3번 이상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3번 이상 풀 수 있을까요?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부터 문제 이제 풀고 수업을 하면 유형을 A, B, C 나누는 거예요.
C. 자고 일어나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럼 다시는 안 봐도 되겠지? B. 일주일만 안 보면 헷갈리는 문제. A. 속된 말로 존나 모르겠는 문제. 그럼 할 때 한 번 1회독 할 때마다 C는 제껴내고 B랑 A가 남겠지? 그럼 계속 보다 보면 A가 B로 가겠죠? 마지막에 뭐만 보고 가는 거예요? B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도 이렇게 수업하면서 계속 그냥 윤돈이 푸는 것만 보지 말고 문제별로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합격하려면 제모에게 일단 내가 시험장에서 딱 봤는데 이 문제 할 수 있어. 풀어야지 하면 100% 맞춰야 돼. 중간에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미 망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되고, 세 번째로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세 번째로 보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거 알아? 지금 그 산업관리교육공단에서 정책 바꿨어. 1차 시험 20번 붙으면 2차 합격증 준대. 그게 말이 되냐고요. 1차 10번 붙던 1차 100번 붙던 2차 떨어지면 땡이야. 우리 세무사 되겠다고 온 거예요. 세무사 1차 합격 10번 하려고 온 거예요. 세무사 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결국 최종 목표가 2차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1차 붙고 나면 동차까지 이번에 몇 개월이죠? 이번에 또 일주일 줄었죠? 3개월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3개월 내에? 그럼 우리 동차하고 나면 동차 1차 합격하고 나면 동차 때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이 1차 붙으면 씨발 없겠다, 나 동차 반드시 할 거야, 열심히 다 한다고 다 앉아있고 그러거든요. 동차 수업 개강한 날 보면 여기 꽉 차고 막 애들 눈이 막 이글이글 거려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지나면 4분의 2가 도망간다고요. 4분의 3 정도 도망간다고요. 왜냐면 해보니까 못할 것 같거든요. 우리 세무 얘기하지, 2차 때. 세무 얘기 계산 문제잖아. 지금 세법 말 문제도 어려운데 계산 문제 언제? 아예 안 하죠? 세법학 아예 안 봤잖아요. 그쵸? 솔직히 원가, 우리 마음속에 원가, 재무회계 맞추고 원가 제끼 내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그래서 동차 때 진짜 시간이 없어, 여러분. 동차 때 재무회계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재무회계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쓰고 있으면 어차피 동차가 안 돼요. 세무회계 못 하잖아. 세법학도 못 하고. 그 저희의 목표가 뭐라고요? 1차 때 최대한 재무회계 많이 하고 2차 때 재무회계를 최대한 줄이는 게 저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래야 동차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사실 목표가 뭡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까놓고 얘기합시다. 동차 합격이 목표긴 한데 동차는 운도 좀 따라야 돼요. 누가 동차할지도 모르고. 저도 작년 올해 동차하는 애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떡해 막 이러잖아요. 누가 할지 몰라요. 근데 유예로는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유예 끝나고 3차 하면 진짜 앞이 깜깜해요. 유예로 합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유예로 딱 나이스하게 끝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유예로 나이스하게 딱 끝내려면? 동차하면 좋겠지만 만약 혹시 안 돼도 유예로 나이스하게 딱 끝내려면 1차를 고득점 해야 돼. 1차를 고득점 해야지. 봐봐, 우리 시험 보고 나면 합격자 발표까지 또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나 점수가 간당간당해. 그럼 동차 때 공부가 안 돼요. 그럼 드디어 발표가 다 합격했어. 점수 간당간당 겨우 붙었어. 그럼 이미 동차 때 한 달 놀렸기 때문에 그냥 유예 가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애들 공부를 그해 12월까지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아. 동차 때 열심히 해야 유예도 가능해. 저 동차 때 열심히 안 하고 유예 때 붙은 애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도 고득점 해야 되고 동차 때도 공부를 할 수 있게 할 만한 실력이 돼야 돼. 그래서 재무회계 이번에 객관식 할 때 2차 주제까지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쵸? 전 항상 객관식 때 1.5차 이상으로 합니다. 저는 선생님 1차만 붙은 게 목적인데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해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안 돼. 그럼 우리 동차를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나쁜 게 1차 한 번 붙고 2차 여러 번 떨어지면 재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1차 한 번에 6개월 만에 붙고 군대 제대하고 6개월 만에 1차 붙고 2차 4번 받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이번 재무회계만큼은 나중에 동차 때, 2차 때 세무회계랑 세법학의 양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수준으로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얘기할 건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책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2차 문제 프리뷰 있거든요. 2차 문제 많이 갖고 왔고 제가 오늘 인원수 때문에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다음 시간에 그 프린터도 나눠드릴 거예요. 2차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볼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동차 때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합격 수기가 뭐였냐면 작년에 합격한 애인데 수빈이라고, 걔 합격 수기 보면 이거 나와요. 객관식 때 봤던 문제들이 2차 책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때 재무회계 공부할 때 별로 부담이 없었대. 그게 제 목표예요. 객관식 이번 수업의 목표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객관식 때 일단 쉬운 거 하고 어려운 거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특강으로 하자. 어차피 안 봐, 그럼들. 마음이 무거운데 지금 이것도 힘든데 무슨 어려운 문제 특강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할 거예요. 지금 같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가 처음 보는 문제는 있어도 처음 보는 주제는 없게 하겠다가 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좀 듣다 보면 좀 나는 이게 좀 하드한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챕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들어놓으셔야 돼. 제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건 2차 때인데 일단 가볍게 들읍시다. 그럴 거예요. 체크만 해놓으시면 돼. 한 번 듣고 안 듣고가 2차 때 틀려요. 이렇게 할 거고요. 교재는 제모에게 8판이에요. 매년 물어보더라고요. 작년 책 써도 되냐고. 페이지가 달라요. 페이지가 달라. 키앤드북 쓸 거고요. 필기노트 제가 간혹가다 쓸 거예요. 너무 우리 시간이 사실 많지 않은데 여기 다시 또 필기하면 좀 그러니까 간혹가다 필기노트 이용하긴 할 건데 요거만 갖고 오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보셔도 돼요. 이렇게 할 거고 교재는 교재 소개를 보면 자 봐봐. 기초 유형 확인이라고 있는데 이거 기초 아니야. 그냥 2차 문제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걸 잘라놓은 거지. 그래서 유형 확인이고요. 요걸로 내용 정리하면서 문제 풀어볼 거고 전체 구조 볼 거고 기초 유형 정리. 실제 기출 문제 중에서 챕터별로 중요한 거 모아놨고요. 기초 유형 연습이 있는데 요거랑 요거 수업하고요. 요건 안 해.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주니까 선생님 저 연습삼아 한 권 더 풀고 싶은데 한 권 추천해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갖고 이거는 다 공부하고 나서 좀 더 풀고 싶을 때 풀라고 놔둔 거니까 1회독 때는 안 풀어도 좋아요. 나중에 2회독 때 푸시면 돼요. 좀 너무 익숙해져갖고 좀 더 풀고 싶을 때. 이거 중에서 좀 특이한 거 문제 있으면 그건 풀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할 거고 우리 아직 5팀인데 벌써 자려고 그래? 그럼 안 되겠죠? 보시면 우리 사실 퀴즈 보거든요. 몇 시간? 몇 시간은 아니고 챕터 끝날 때마다 퀴즈 보는데 원래는 제가 문제를 뽑아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지금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분처럼 소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데 언제 나눠드려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교재에 실력점검 퀴즈라고 아예 그 퀴즈 문제 넣어놨어요. 넣어놨으니까 이건 미리 풀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을 때 시간 재고 푸는 게 엄청 도움이 돼요. 그래서 챕터 끝날 때마다 뭐 한 45분쯤 끝낸 다음에 요거 풀고 갈 거니까 그래서 풀고 같이 채점하고 점수 쏘놓으면 제가 한 바퀴 돌 거예요. 누구 최고 득점이고 평균 점을 몇 점이고 몇 점 미만은 안 되고 뭐 그런 얘기 할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요거는 미리 풀지 말고 그냥 와서 풀면 돼요. 1등 한다고 미리 풀어오는 건 좀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인원이 많아갖고 나눠드릴 수가 없어서 책에 넣어놨어요. 2차 문제 풀인표 있는데 그래도 단원별로 실제로 동차 때 2차 때 이런 문제를 푸는구나 해서 단원별로 한 2개 3개씩 넣어놨어요. 요것도 할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제 목표가 뭐라고? 재무에게 여유있게 합격하고 동차 때 봤던 문제들 동차 수업 때 볼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요것도 풀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 있어요. 저는 1차만 붙은 문제인데 이건 안 봐도 되나요? 그럼 안 돼요.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웬간하면 객관식 강의 올해 거 들으라고 그러거든요. 작년 책이니까 작년 강의 들으면 안 되니. 근데 왜냐면 이게 출제 유형이 돌고 유행이 그때그때가 있는데 작년 유행이랑 또 올해 유행이랑 다른데 생각보다 제가 또 잘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웬간하면 강의는 올해 거 듣는 게 좋고 추가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달라도 올해 2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내년 1차에 응용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리스 같은 경우에도 세무사 2차 시험에 계약 변경 나오고 그 다음에 1차에서 계약 변경 나왔거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긴 안 실려 있어도 추가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그때 갖고 올 테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풀 거다. 요렇게 수업 시간에 요렇게 풀 거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거 시험 볼 거고 요거 나중에 2회독 때 풀어보시면 된다. 지금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 문제가 많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차까지 대비하는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작하면 완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빠지면 안 된다고요. 이게 진짜 여고괴담이랑 똑같다니까요. 늘 개강할 때 나오고 중간쯤 사라지고 또 다음 연도에 개강할 때 나오고 이런 분들이 우리 학원은 없겠지만 어느 학원 가도 있어요. 그래서 늘 재고자산이랑 유형자산만 마스터해. 이런 경우 많다고요. 그래서 완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 객관식반 이제 시작하면 일정 빡세고 사람 많고 그러니까 막 힘들잖아요. 한 달만 버티면 할 수 있어요. 한 달만. 그래서 여러분 조금 도움 드리고자 저희 카페 보면 공부일기 챌린지라고 있는데 이거 이번에 다시 하거든요. 오늘부터 하거든요. 다른 거 없고 뭐 공지는 읽어보시고 오늘부터 수업 여러분 공부한 거 있잖아요. 물론 제 과목이고 제 책이어야겠죠. 공부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공부 일기 올렸는데 막 남의 선생님 책 막 역시 선생님 짱이 나오면 안 되겠죠. 제가 본 재무회계 공부한 거 사진 찍어서 이게 올리면 60일 연속으로 지금 오늘부터 60일 연속으로 속학하면 상품 드려요. 1등 30만 원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근데 제가 뭐 광고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매일 이렇게 올리고 해보면 습관이 들어서 좀 낮아지는 분들도 있으니까 혹시 동기부여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정말 이런 말 그렇지만 그 꾹 따라오시면 잘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쵸? 제가 진짜 요즘 물 올랐습니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진짜 물 올랐어요. 올해 2차 시험도 내가 다 맡았다고 세무사 진짜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OT는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잘해보자 이거고 그 제가 사주 좀 맹신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말 되면 사주를 봐요. 제가 그래서 올해 연말에 이제 연말이니까 엄청 좀 좋은 데서 비싼 데서 사주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 전성기가 26, 27, 28이라는 거예요. 아, 이때 돈을 엄청 많이 번데 이렇게 벌기 시작하는데 이때 막 드라마틱한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도 중순에 엄청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주를 보고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까? 내가 강의가 터지나? 지금보다 더 터지나? 그럼 27년도에 터지려면 26년도에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을 해야 돼요. 아, 이게 딴 데서 웃겼는데 많이 웃긴가 보네. 예. 그쵸? 그래서 이 사주상 여러분이 내년에 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합격은 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거고요. 쉽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학원 객관식보다 더 많이 가르칠 거예요. 그쵸? 잘 커트해서 따라오시고 우리 시작해 봅시다 이제. 너무 긴 소리가 딴소리가 길었죠? 자 보시면 여러분 1장 나중에 할 거예요. 1장 말문제인데 지금 말문제 한번 다 자요. 재무제표 표시공시당 개념체계인데 요거 나중에 할 거고 요거 나중에 말문제 특강이나 이런 거 할 때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바로 어디 갈 거냐면 재고재산 갈 겁니다. 재고재산이요. 여러분 재고재산 보면 주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주제가 한번 써드릴게. 제가 앞으로 챕터별로 주제 써드릴 거거든요. 그럼 챕터별로 제가 주제 쓰면 뭐 할 거예요? 아 윤돈이 주제를 다 외우고 있구나. 역시 대단해.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제가 주제를 써드리면 이제 문제 각자 풀면서 각 주제별로 대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제에 매칭시켜 놓고 적어도 각 주제별 대표 문제는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수익 같은 챕터 가면 문제 너무 많아. 주제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정리가 안 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챕터별로 주제를 써드리면 요 주제의 대표적인 문제는 뭐고 요 주제의 대표적인 문제는 뭐고 자 나름대로 써놓으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1차 시험 합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회 때도 얘기했지만 시험 전날에 전 과목 전 범위를 그날 하루 다 보고 갈 수 있으면 합격하는 실력이 된 거예요. 그거 뭐 어렵나요?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잘 정리가 그만큼 됐다는 소리니까 자 우리 재고재산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재고재산 첫 번째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매입이죠. 매입 원가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매입은 사실 2차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어디서 많이 나와요? OX 문제에서 매입 주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매입 주제를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뭐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보면 재고재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래요. 원가의 배분이 있잖아요. 원가의 배분? 그럼 원가의 배분 보면 뭐 있어요? 수량의 배분이랑 단위당 가격의 배분이 있죠? 수량의 배분 보면 뭐 있어요? 계속기록법 있고 실질재고사법 있죠? 공무원 시험이나 간평사 간세사라면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사법이 말문제로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2차 시험에 이게 뭐가 나오냐면 회계처리 차이를 물어봐요. 그래서 2차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지. 요건 회계처리 차이.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사법의 회계처리 차이를 2차 시험에 참 많이 물어보거든요. 세무사는. 근데 요건 2차 때 할 거니까 지금 안 할 거고요. 1차에선 뭐가 나와? 재고예산 조정 있잖아요. 창고에 재고가 얼마 있는데 창고에 없는 게 뭐가 있고 창고에 있는 게 뭐가 있고 요거는 무조건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그쵸? 그래서 요거 이제 오늘 1교시 때 정리를 해볼 겁니다.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보면 뭐 있어요? 단위당 가격의 배분. 이게 뭐예요? 선입선출법, 개별법, 평균법. 얘네들 뭐라 그래?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원가 흐름의 가정은 OX 문제만 나와요. 계산 문제가 안 나와 세무사 시험에. 그럼 왜 세무사 시험에 원가 흐름의 가정에 계산 문제가 안 나올까요? 이거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OX 문제가 나오고 세 번째로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감모 손실이랑 평가 손실이 있을 때 매출 원가가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어떻게 나와 그리고? 당연히 세무사 정도 되면 원가 흐름의 가정이랑 같이 내요.
그래서 기초에 몇 개 있었고 얼마짜리, 기중에 몇 개 얼마짜리를 쭉 샀는데 기말에 몇 개 남았고 거기서 이제 갑모술이랑 평가손실 나왔을 때 매출원가 얼마냐 이런 문제 나오죠. 당연히 여기에 추가로 모두 알고 계셔야 돼. 요즘의 문제는 옛날까지만 해도 이런 거는 2차에나 나오고 그랬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 얘는 기초에 평가 충당금이 존재하는 문제가 요즘에 많이 나와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 OX 문제, 요거 계산 문제, 요거 OX 문제, 이거 합쳐서 한 문제 풀어볼 거고요. 여기까지요. 네 번째로 또 뭐 나와요? 재고계산에서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단독으로 중요한 주제가 촉가법이지. 평가손실, 순실현 가능가치, 제품 제공품 원재료 있을 때, 확정 매입 계약 있을 때 그런 거요. 그래서 저가법도 얘는 OX 문제도 나오고 모두 나와요. 계산 문제도 나와요. 그쵸? 그래서 계산 문제 재고계산에서 일반적으로 요거 세 개가 돌아가면서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면 재고계산의 일반적인 얘기가 다 끝이야. 재고계산 주제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하고 뭐 있어요 사실? 특수한 원가 배분이 있죠. 특수한 원가의 배분이요. 특수한 원가 배분 뭐뭐 있어요? 기말의 수량을 모르겠대. 창구가 불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매출 총 이익률 법 있죠? 매출 총 신기한 게 매출 총 이익률법이고 또 뭐 있어요? 유통업이라. 대모 재고자산이 종류가 많고 너무 단가가 다 다르대.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대. 그래서 뭐 있어요? 소매 재고법이 있죠? 지금 회계사랑 세무사랑 따로따로 수업하고 있으니까 우리 세무사만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세무사는 압도적으로 이게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매출총 이익률법 올해도 매출총 이익률법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하지만 뭐 다 알긴 알겠지만 그렇다. 매출총 이익률법 중요하고요. 매출총 이익률법 관련해서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다른 시험은 안 나오는데 유독 회계사 세무사 시험만 몰래요? 회전율 문제 많이 내죠. 재고계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요걸로 같이 문제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 지금 쭉 배워 나갈 건데 다 공부하고 나면 나는 이 문제에서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요 주제는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렵고 그게 제일 안 풀리더라. 그거 체크해 놓고 그걸 나중에 반복하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하고 요 챕터에서 우리 모두 할 겁니다. 재고계산 끝나고 나면 우리 피카츄 있잖아. 피카츄. 농림업 기억나요? 농림업은 당연히 OX 문제도 있고 계산 문제도 있는데 이거 계산 문제 안 나온 지 세무사 시험 조금 됐거든요. 나올 또 타이밍 됐으니까 계산해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오늘까지 해서 이거 다 끝내지 못하겠죠. 오늘이랑 다음 회차까지 해서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재고계산 지금부터 배울 거고요. 그래서 문제들 보면 출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지. 여러분 어차피 시험 임박하면 제가 뭐 나올 것 같다 뭐 하면서 어떤 게 중요하다 얘기하니까 혼자 있을 때 뭐 이거 굳이 보고 혼자 분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데 뭘 혼자 분석합니까?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다. 자 그럼 넘겨보시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기 전에 재고계산 내용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키핸드북에 있는 거 좀 빨리 볼 거고요. 자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놓으시고 여러분 재고계산이 뭐예요? 뭐예요?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 반복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게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이것까지 줄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당연한 거고. 재고계산 종류를 보면 아시겠지만 원재료, 반제품, 제공품, 상품, 제품 있는데 에이 1차인데 뭐 제공품이랑 반제품 차이가 뭐예요? 얘는 팔 수 있는 거, 얘는 팔 수 없는 거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상품, 제품 있어요. 상품 뭐예요? 만들어서 파는 거 제품, 사와서 파는 거 상품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재고계산 정의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등을 말한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재고계산에 분류 있는데 이거 진짜 자 재고계산에 분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어디 가서 하지? 투자부동산 가서 한 번에 정리할 거기 때문에 할 얘기 없고요. 넘겨보시면 그럼 우리 자산의 정의까지 봤어. 그럼 자산의 정의 봤으면 이제 뭐 해줘야 돼요?
개념책에서 얘기하겠지만 자산의 정의를 만족하면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기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정의를 만족하면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왜 틀려요? 인식 요건을 만족해야 하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정의 봤어요. 쓸 필요 없고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 장부에 기록하는 걸 인식이라고 하는데 인식을 보면 인식 기준이 있죠. 재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 기준은 인식은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 기록하는 걸 인식이라고 하지 주석에 기록하는 건 인식이 아니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도 기본 강의도 들었고 심화 강의도 들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얘기 앞에서 하고 앞에 있는 얘기 뒤에서 하니까 제가 그냥 꼭 2단원 얘기가 아니라 그냥 중얼중얼 얘기하면 그냥 들으시면 돼. 해당 단원 가면 다시 자세히 필기해 드리니까. 자, 그럼 인식기준 있어요. 자산의 인식기준 2가지 기억나시나?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재고자산 팔려고 사왔으니까 돈 벌 가능성 높겠지. 다음 두 번째로 뭐 알아야 돼요? 요 금액을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일반적으로 돈 주고 사거나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 그래서 재고자산은 이거 두 개가 당연히 만족될 걸로 보기 때문에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만족될 걸로 보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와서 하거나 만들기 때문에. 그럼 인식기준 만족하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측정하지. 측정을 뭐라고 그럽니까? 화폐 단위로 기록하는 걸 측정이라고 하고 싼마이로 뭐라고 그래요? 금액 1000 넘는 걸 측정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 화폐 단위로 기록하는 시점은 언제나 언제 있어요? 최초 취득했을 때 기록하는 최초 측정이 있고요. 기말에 기록하는 후속 측정이 있죠? 어렵지 않을 거고. 그럼 재고자산은 최초 측정할 때 어떤 금액으로 측정해요? 재고자산은 최초 측정할 때 어떤 금액으로 측정해? 어떤 측정 기준으로 측정해요? 취득 원가? 원가로 측정하죠? 원가가 뭐예요? 원가가 뭐예요? 살 때 낸 돈. 고급지게 뭐예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살 때 낸 돈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 취득 원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최초 취득 시점에 살 때 낸 돈 취득 원가로 측정해요.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IFRS는 모든 자산가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싶지만 최초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를 모르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원가로 측정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 얘네들은 최초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원가로 측정하죠.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저랑 재고자산 T계정 한번 봅시다. 재고자산 T계정 이렇게 보면 여기 기초 재고자산이 있을 거예요. 전년도에 다 팔지 못하고 넘어온 재고자산. 그 다음 뭐 있어요? 올해 추가로 재고자산 장사하기 위해서 사온 자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매입이라고 하죠. 그럼 기초와 매입을 더하면 얘를 뭐라고 그럽니까? 판매 가능 재고자산이라고 그래요.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재고자산. 판매 가능 재고. 그럼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재고자산을 팔려서 비용 처리된 게 있고 아직 안 팔려서 남아있는 게 있는데 요건 뭐가 돼?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요건 뭐가 돼요? 기말 재고자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재고자산을 팔려서 비용 처리된 매출 원가와 아직 안 팔려서 남아있는 기말 재고를 배분하는 요 행위를 뭐라고 그래? 원가의 배분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재고자산의 최초 측정은 재고자산 T계정상에서 어디에 들어갈 금액 얘기하는 거야? 이 최초 측정은 여기 들어갈 금액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우리 뭐 볼 거예요? 지금부터 재고자산의 최초 측정 재고자산 T계정상으로 매입에 들어갈 금액이 얼마인지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거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기초에서 매입도 한 다음에 매출원가 빼서 기말재고 구해요. 기말재고 빼서 매출원가 구해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게 쉽기 때문에 기말재고를 구해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말에 이것까지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기말의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볼 거 아닙니까? 이 기말의 재고자산으로 들어갈 금액이 뭐에 대한 얘기야? 후속 측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괜찮을까요? 요거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시간에 재고자산의 정의, 인식기준, 뭐 측정 어떻게 할 건지 봤으니까 이제 우리 매입 여기 들어갈 금액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겠죠?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볼게요. 우리 그럼 재고예산에 취득 시점에 최초 취득 시점에 취득 원가 볼 거예요. 취득 원가가 뭐라고? 살 때 낸 돈. 그럼 재고예산 살 때 낸 돈 보면 세 가지 분류가 있는 거 알죠? 첫 번째로 뭐 있어요? 매입 원가, 재료 사올 때 낸 돈, 아주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로 뭐 있어요? 전환 원가. 이거 제가 얘기할 게 아니죠? DLOH잖아요. 뭐 그분들이 얘기하실 거고. 그 다음 뭐 있어요? 기타 원가가 있죠? 기타 원가가 뭐예요? 재고예산이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들이 다 기타 원가지. 그럼 기타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기억나시나?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재고예산의 취득 원가 나와 있고요. 보시면 재고예산의 취득 원가에는 매입 원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재료비 같은 거, DLOH, 기타 원가인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타 원가는 재고예산을 현재의 장소,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범위 내에서 취득한 원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특정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 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 원가는 재고예산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출문제 보면 요 문구 한번 나왔어요. 특정 고객을 위한 제품 디자인 원가는 재고예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타 원가는 실제로 계산 나올 건 없고 특정 고객을 위한 제품 디자인 원가 등이 있다. 이런 거 혹시 가끔씩 말 문제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체크하자 보시면 되고, 오늘 첫날이라 잔소리가 많은데 말 문제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말 문제 표정 그냥 해야죠. 뭐 그 여러분 그 계속 얘기하지만 유튜브 보시면 그 해커스 그냥 말 문제 연속 듣기 있거든요.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단원별로 쭉 제가 얘기하니까 그 말 문제 연속 듣기 유튜브에 그 강의 있으니까 그거 집에 갈 때 오늘 배운 단원 짧게 들어보던지 아니면 틀고 왔다 갔다 하던지 그러시면 도움이 돼요. 거기서 거의 대부분 나와요. 하시면 되고, 나 봐봐요. 일단 여기까지 받고 이제 여기 갈게요. 매입 원가. 살 때 낸 돈, 재료비 같은 거요.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살 때 낸 돈이니까 정말로 산 돈, 살 때 낸 돈. 매입 가격 있겠지? 재고예산 매입의 T 계정에 들어갈 거. 자, 생각해 볼게요. 여기 LA가 있어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인천이 있어요. 내가 재고예산을 사오는데 100달러를 사왔대. 100원 주고 사왔대. 그럼 매입 가격 얼마야? 100원이겠죠? 이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 봐. 이렇게 여기 X1년, X2년 내가 요때 물건을 구매했어. 근데 돈은 2년 후에 내기로 했대. 121원을 지금 적절한 이자율 10%야. 다 아시겠지만 재고예산 구매는 언제 회계 처리해요? 에? 4월 1일? 4월 때 X1년 초에 하겠죠? 그럼 X1년 초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계속기록법이라면 상품이라고 한다면 상품 이렇게 올 거고요. 여기 뭐와요? 외상으로 재고예산을 사오고 아직 돈 안 냈으니까 매입, 무가 오지? 자, 그럼 이 경우에 얼마로 기록해야 돼? 1번 121원, 2번 그건 아니겠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얼마 기록해야 돼요? 2번 얼마일까요? 당연히지. 지금 2년 후에 121원을 지급하니까 여기에 적절한 이자율이 10%라면 10%의 이자가 2년치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1원 나누기 1.1에 제곱해서 100원으로 기록하죠. 그래서 외상으로 재고예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당연히 어떤 금액으로 기록해 주셔야 돼? 현재 가치, 다른 말로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해야 되고요. 줄은 좀 이따 긋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당연한 소리죠. 여러분 재미로 얘기하는 건데 요거 외상으로 사왔는데도 현재 가치 평가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언제는 현재 가치 평가 안 해요?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현재 가치 평가해야 될 거고, 이거는 당연히 아시겠죠?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X1년 중에 이 재고예산을 120원에 판매했대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 물어봐? 동거래가 X1년도에 미친 영향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그럼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보면 첫 번째로 뭐 있겠어요? 이때 물건 팔았을 때 계속기록법이라면 현금으로 팔았으면 현금 120원 들어오고 매출 120원 오겠지.
계속기록법이라면 상품 100원 나가고 매출원가 100원 오겠지. 그럼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100원 120원이니까 20원 플러스네. 맞아요, 틀려요. 또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 X 1년 말에 뭐 해줘야 돼요? 이자 비용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X 1년 말에 매입 채무가 기초에 100원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자율 10% 때려서 이자 비용으로 얼마? 10원. 매입 채무로 얼마? 10원. 그래서 만약에 요 문제에서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면 매출이랑 매출원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자 비용도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고, 특히 2차는 매입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사고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꼭 뭐 물어봐? 기말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인지 물어봐요. 그럼 꼭 이자 비용을 빼먹는 애들이 많지. 최근에 1차에도 몇 번 나왔으니까 기억을 합시다. 기억을. 그래서 매입 가격은 일반적으로 현금 가격 상당액 현재 가치로 하는데,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매입하는 경우엔 이자 비용도 고려해야 될 경우가 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제가 볼게요. 72페이지에 후불 지급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후불 지급 조건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재고자산을 후불 지급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IFRS는 재고자산의 구입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 요소는 금융기간이 이뤄진 기간 동안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 즉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지급할 대가에 현재 가치, 공정 가치로 결정한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회계 처리도 나와 있어요. 뭐 기억하셔야 돼? 외상으로 사는 경우엔 기말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면 이자 비용 꼭 고려해야 된다. 이 차이는 무조건 나온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매입 가격 과제 봤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매입 운임 있죠? 아우, 이거 너무 많이 해서 매입 운임. 자, LA에서 인천까지 뭐 디즈니 인형 하나 샀대요. 미키 인형 하나 샀대. 100원 냈대. 근데 LA에서 인천까지 와갖고 백값으로 10원 둔대요, 운임이. 문제 이렇게만 나와있어. 그럼 재고자산 취득원가 얼마예요? 이 경우에 재고자산 취득원가 얼마예요? 110이 되겠지? 110? 여러분, 우리 보시면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있어요? 재고자산 판매 가능한 시점이 있어. 그리고 뭐 있어요? 재고자산을 실제 판매하는 시점이 있어요. 요렇게 있으면 이때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잖아. 그럼 재고자산과 관련된 비용도 언제부터 나와야 돼요? 이때부터 나와야 되죠. 그럼 재고자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들이 요 시점에 나올 수도 있고 요 시점에 나올 수도 있는데, 요 시점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왜냐하면 아직 수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산을 얹어놨다가 나중에 팔릴 때 비용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이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비용 처리해야 되죠. 여기도 뭐 있어요? 재고자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대. 여러분, 두바이 뭐 쫀득쿠키인가 알아요? 나 그거 몰랐는데 애들이 자꾸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동네에서 살려고 했더니 막 자꾸 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버에서 뭐 먹었다면서요. 문제예요, 진짜. 퀴즈 유튜버들이 제일 무서워요. 먹고 나면 사달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재고자산 사면서 두바이 쫀득쿠키 사오면서 유튜버한테 광고 좀 때려줬대. 그래서 막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 어떻게 처리해? 비용 처리하지? 그럼 매입 운임은 굳이 따지자면 어디 들어가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 언급이 없다면 당연히 자산에 가산해. 하지만 뭐 있다고 그랬어요? 매입 운임 보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랑 도착지 인도 조건 있죠? 괜찮을까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뭐예요? 선적하자마자 구매자 거, 내 거야.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하기 전까지는 판매자 거.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 같은 경우 어떻게 돼, 그냥? 누가 낸 돈이야? 배 실차마자 내 거야, 구매자 거. 내가 낸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주셔야 돼요? 취득 원가에 가산해 주셔야 돼.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돼? 계속기록법이라면.
이때 돈을 안 내고 보통 도착하면 돈을 내기 때문에 회계 처리 어떻게? 선적하는 순간 요 매입 운임만큼 어떻게? 상품 혹은 매입에 가산하면서 계속기록법이나 상품이 되겠죠. 여기 뭐가 와? 매입 채무에 가산해요. 여기까지 물어보지 않겠지만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지 않지. 왜 내가 내지 않아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누가 내? 도착하기 전까지 내 게 아니야. 내가 돈을 안 내지? 나는 고려할 게 없고 이것도 아셔야 되니까 판매자가 내잖아.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 요 운임을 뭐라고 그래요? 매출 운임이라고 하죠? 안경 신문 판매자 입장에서 매출 운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쵸, 잘하셨어요. 별도의 판관비 처리하죠.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할 얘기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애누리는 좀 이따 하고 보시면 차입원가 시험 안 나오고요. 보관원가 있어요. 보관원가 보죠. 보관원가 보면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원재료 있고 그냥 뭐 제품이라고 합시다. 봐봐, 내가 지금 용갈치킨 만들고 있는데 닭고기가 아직 튀겨지지가 않았대. 근데 냉동창고가 부족해서 남의 냉동창고에 닭고기 좀 보관해달라고 그랬대. 그건 보관료 달라고 그랬대. 그럼 여기 들어가는 지출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지출이에요? 원재료의 보관 비용은 여기겠지. 아니 뭐 튀겨져야지 팔 거 아닙니까? 그럼 원재료는 아직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재료에서 발생한 보관 비용은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게 맞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올해 회계사 2차 시험에, 작년에 회계사 2차 시험에 이런 거 섞어서 나왔는데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품의 보관비는 어떻게 돼요? 여기 아니야? 이미 팔 수 있는데 안 팔려서 남의 창고에 넣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품의 보관 비용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비용 처리하는 게 맞지? 최근에 우리 시험들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이런 질문은 요즘 공부하시다 보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선생님 이거 표현이 어색한데 이상한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그런데 요즘 진짜 산업관리육동에 소송 많이 걸려있어요. 문제 어색하게 내잖아? 다 소송 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문제에서 명확히 언급을 하고 문제도 이렇게 안 내. 그냥 기준서 문구를 그대로 줘.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니까. 실제로 원재료의 보관 비용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 원재료가 안 돼 있고 기준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이 필요한 경우라고 나와 있지.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발생한 보관 비용은 자산에 가산하는 게 맞지만 얘도 제품이란 얘기 없어요.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이 필요한 경우 이외라고 나와 있어요.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이 필요한 경우 이외? 그럼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추가로 남의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겠어요?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 교재 보시면 보관원가 나와 있는데 원재료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써놓은 거고 기준서에는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나오지 원재료의 보관 비용 이렇게 안 나와요. 앞에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앞에 보면 여기 뭐 있습니까? 제일 첫 페이지 보시면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2번 보이시나?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 어떻게 한다? 비용 처리한다. 나머지도 볼까요?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이 있대. 직접 재료원가나 노무원가나 기타 재료원가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튀기려고 밀가루 갖고 가다 밀가루 엎어태요. 이거 재고자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저 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아?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고자산은 현재 장소,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기준서를 보면 어떤 데는 판매 가능하다, 사용 가능하다 나와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현재 장소,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 가능한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 원가래. 그럼 회계팀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죠? 나 혼자 회계팀 인건비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제는 요 문구를 정확히 외우셔야 돼. 기준서 문구가 그대로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판매 원가는 마트에서 이렇게 튀김 잘라주시고 총각 먹어봐 이런 분 있잖아요. 그분들 급여는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죠.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좋아요. 나온 김에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생각보다 요거 말 문제가 사실 회계사 쪽은 아예 안 나오는데 세무사도 가끔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간평사 관세사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 조금만 더 볼게요. 사실 저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웃긴 얘기 하고 싶고 그래요. 나 디즈니랜드 갔다 온 얘기 했었나?
아, 우리 그때까지 만났었어요? 그 호텔 얘기했나? 아, 그럼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자, 볼게요. 저, 아, 이거 웃긴 얘기는 했구나. 아, 볼게요. 우리 관세 있죠, 관세? 관세? 배가 온대. 그럼 보세구역에 짐을 내리고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갖고 나갈 때 내는 세금을 관세라고 하죠. 관세 납부금은 어떻게 해? 당월 재고예산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게 맞고 안 끝났다. 관세 환급금이 있어요. 너무 많이 받아서 관세를 돌려받았대. 그럼 관세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원래 유명한 교수님 강사 말고 교수님 책들 보면 납부랑 환급이 시차가 꽤 나기 때문에 환급은 매출 원가에서 빼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시험 목적상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환급 나오면 돈 돌려받은 거니까 그것만큼 차감하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어렵지 않고 여기까지 해서 수입 제세 관세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매입에 들어갈 얘기 다 봤고 맨날 했던 얘기랑 좀 지루하실 텐데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매출 애누리 환입 매입 할인 리베이트 있죠? 요거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72페이지에 요거는 매출 총 이익률법에서도 나오고 뒤에 가서도 간혹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누리 잠깐만 다시 볼 건데 애누리가 뭐예요? 매입 애누리가 뭡니까? 매입 애누리요. 매입 애누리가 뭐죠? 제품에 파손이나 결합이 있어서 값을 깎아주는 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은 뭐라고 그래요? 매입한 상품에 값을 깎아받은 거에 애누리고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아예 반품시키는 게 매입 환출이죠. 매입 할인은 뭐예요? 대금값을 외상값을 빨리 갚았더니 값을 깎아주는 걸 매입 할인이라고 하죠. 그럼 파는 쪽은 어떻게 돼? 매출 애누리. 물건을 팔았는데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내가 값을 깎아준 거. 그럼 매출 애누리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만큼 돈을 들받았으니까 매출에서 차감하지. 매출 환입은 뭐예요? 물건 팔았는데 파손이나 결함을 시켜서 반품시켜서 다시 갖고 들어온 게 매출 환입이 되겠죠? 매출 환입도 어떻게 돼? 매출에서 차감하죠. 매출 할인은 뭐예요? 외상으로 팔았는데 대금을 빨리 갚아서 내가 값을 깎아준 게 매출 할인이 되죠? 그 매출 할인도 어떻게 돼요? 매출에서 차감하죠? 뭐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매출 애누리랑 매출 할인이랑 매출 애누리도 결론은 똑같은데 회계처리 모양을 좀 봤으면 좋겠어 갖고 제가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보시면 여기 봐봐요. 기초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할게요.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올해 기중에 어떤 거래가 있었냐면 외상으로 재고자산을 매입했대요. 계속기록법이라고 해보죠. 상품이라고 할게요. 아 이러면 또 싫어. 실질재고사법으로 해보죠. 실질재고사법이면 매입이라고 오겠죠. 1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고 할게요. 그럼 매입 채무가 10만원 이렇게 온다고 할게요. 괜찮을까요? 조금만 기운을 냅시다. 근데 봤더니 파손이나 결함이 심해서 매출 애누리랑 매입 애누리랑 매입 환출로 5천원이 발생했대. 2만원이 발생했대. 그럼 여기 뭐라고 써요? 매입 애누리랑 환출로 2만원이 발생했대. 그럼 2만원만큼은 돈을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지? 값을 깎아줬으니까요. 그럼 여기 뭐가 와요? 매입 채무 2만원 줄겠지? 여기 뭐가 와요? 매입을 직접 가 별도의 애누리 등의 계정으로 써요. 애누리나 환입 등으로 쓰죠? 그래서 그냥 애누리 등으로 쓸게요. 매입 애누리 등으로 2만원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나 갚아야 되는 금액 8만원 있겠죠? 계속 갚을게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외상값을 갚으라고 했는데 빨리 갚으면 만원 깎아주겠대. 그래서 내가 또 빨리 갚았대. 그럼 봐봐요. 매입 채무 얼마만 갚으면 돼 이제? 8만원 지워야겠지? 8만원 남아있으니까 8만원 지웠고요. 빨리 갚으면 만원 깎아준다고 해서 갚았기 때문에 현금 얼마만 내면 돼? 산 사람 입장에선 7만원 내면 되고 나는 7만원? 내면 되겠죠? 그럼 여기 만원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매입 할인이 되겠죠? 여기도 매입 애누리가 올 거고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냥 봐봐. 여러분 심심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한번 시산표에 옮겨줘 볼게요. 시산표가 뭐예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로 옮기기 전에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계정을 다 쓰는 게 시산표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 시산표로 보면
매입은 얼마 있어요? 10만원 있을 거예요. 매입 채무는 사라졌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현금 나간 것도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뭐 있어? 애누리랑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등으로 다 합해서 얼마가 있는 거예요? 3만원 있겠지? 아, 여기 매입 애누리, 매입 환입,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따로 쓸 수 있는데 그냥 합쳐서 매입 애누리 할인 등이라고 쓸게요. 시산표에 이렇게 돼 있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자료를 제시할 때 재고산 티계정에 들어갈 매입액이 얼마냐 물어본다고요. 보통 티계정에 들어갈 매입액은 순매입액이잖아. 그럼 이 매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티계정상으로 지금 시산표상으로 10만원 있고 3만원 있으니까 지금 시산표의 매입액 총 매입액으로 10만원 있는데 애누리 등으로 3만원 있으니까 그거 빼서 실제로 매입액 순 매입액은 7만원이야 이렇게 기재하겠지. 그래서 애누리나 환입이나 할인이 있으면 결론이 뭐였어요? 차갑이었잖아 매입에서. 그럼 왜 애누리나 매입 환입이나 할인이 있으면 왜 매입액에서 차감해요? 왜 차감해? 왜 차감하긴 개 빼고 돈 냈으니까 차감하는 거지. 애초에 회계처리상으로 외상으로 구매했을 때 매입 이렇게 오고 그리고 실제 돈 나간 건 애누리 환출 할인을 빼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요 금액을 기재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회계처리해서 시산표에 매입 따로 애누리 따로 나와있기 때문에 티계정상에 매입 기재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7만원으로 기재된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매입액이 얼마야 그리고 애누리가 얼마야 애누리나 환입이나 할인이 얼마야 그러면 당연히 뺀 금액이 티계정상에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취득 원가로 측정하는데 이만큼 낸 돈이니까. 근데 자료에 이렇게 안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준다고. 매입 채무의 티계정상의 숫자를 준다고요. 혹시 이 티계정이 헷갈리는 분 있으면 제 강의 올라간 거 보면 저번 주에 개강한 유해 1기 강의 있거든요. 유해 1기 강의를 들으라는 거 아니라 그거 등록하라는 것도 아니고 유해 1기 1강을 보면 OT 때 제가 회계원리 리뷰라고 해서 이걸 쭉 해요. 그거는 등록 안 해도 볼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면 거기서 전기 티계정 모양 얘기하니까 지금 이 티계정 모양부터 헷갈리면 그걸 보셔야겠지. 자, 돌아와서 보시면 그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 기초야 여기 있을 거야. 기초 얼마였어? 0이지? 기말 얼마가 있어요? 다 지웠으니까 0이겠지. 이 거래밖에 없었으면. 매입 채무 지급하는 금액이 있겠죠? 그리고 올해 외상 매입액이 있겠지?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고요. 그 올해 매입 채무 지급한 현금액이 얼마예요? 7만원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서 자료를 이렇게 줘. 이 회계 처리를 매입 채무 티계정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줘. 자면 안 된다 진짜 여러분. 그리고 문제 추가로 애누리, 환입, 할인으로 얼마 있나 봤더니 3만원 있대. 문제에서 요렇게 준다고요. 이거는 벌써 몇 번 출제가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외상 매입에 얼마 나와? 7만원이지. 그럼 윤돈이가 그랬어. 매입액에서 애누리 환출 할인 빼라고. 7만원에서 3만원 빼면 돼 안 돼? 안 돼. 왠 줄 알아? 티계정상으로는 이미 반영된 숫자예요. 이거 뒤에서 어디 가서 또 해요. 매출총 이익률법 가서 또 얘기할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주는 경우엔 시산표상에 요금액을 줬기 때문에 이걸 빼야 당연히 현금 유출액이 나오지만 낸 돈이 나오지만 매입 채무의 티계정상으로는 티계정상의 숫자에 이미 애누리 환출 등이 고려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애누리 환출 할인 빼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죠. 보시고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받고 리베이트는 뭐예요?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리베이트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리베이트는 너무 많이 사서 고맙다고 돈을 돌려준 거야. 그럼 여기 뭐 상품이나 매입 오고 현금 100만원 나가는데 리베이트로 거래처에서 돈을 돌려줬대. 그럼 현금 2만원 들어오겠지. 여기 뭐가 오냐고요. 이게 회사에 따라서 리베이트를 수익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고자산 어떤 금액으로 최초 측정한다고? 취득원가가 뭐라고요? 살 때 낸 돈. 그럼 실제로 100만원 받았는데 10만원 돌려받았으면 낸 돈 얼마야? 90만원. 그래서 문제에서 회사는 리베이트 수령액 10만원을 별도의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 매입 금액에서 차감하셔야지. 별도의 수익으로 그냥 놔두면 안 돼.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최근에 다른 시험에 뭐 관세사나 간평사 쪽에서도 리베이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재고예산 매입과 관련해서 이 취득원가 최초 측정과 관련해서
매입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건 다 봤어요. 여기까지. 너무 쉽다. 그러면, 나 이거 진짜 좀 그래요. 여기 보시면, 결과식 문제가 있긴 있는데, 기초 유형 정리 1번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초 유형 정리 1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